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5분 만에 알아보는 오늘의 경제 흐름 뉴스 라이브입니다. 뉴욕의 밤과 서울의 아침 연결해 볼 텐데요. 3대 지수는 기술주 하락 속에 훈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79포인트 올라 44,502의 장을 마쳤고요. S&P 500도 4포인트 올라서 또 한 번 최고치를 다시 썼지만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81포인트 내려 2892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잇따른 관세 협상 타결에 또 미중 무역 협상 예고로 기대감이 커졌지만 오픈 AI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표류 소식에 기술주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상호 관세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우리 돈 750조 가량의 대미 투자, 자동차, 농산물 등 일부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5일 2+2 협상에 나서는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될지 오늘의 국내 증시입니다. 미일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이후 하락 전환해서 횡보 중입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수치는 3,154,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고요. 코스닥도 전날보다 2포인트 오른 815로 시작해서 역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신 기준 804,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 집값의 상승 기대는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9인데요. 2월부터 넉 달 연속 오르다가 이번에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치가 먹기 겁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배추가 한 달 전보다 31%나 뛰었습니다. 돼지고기와 달걀 등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달 폭우와 불볕더위 속에 식자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치 담그고 돼지고기 수육 삶는 익숙한 일상을 두고 돈 걱정이 커질까 염려스럽습니다. 바로 어제부터죠. 아이폰 이용자들도 핸드폰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 지갑 앱에다가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에 아이폰 또는 워치를 버스,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대는 식으로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설정 잔액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충전되는 기능도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 기후동행 카드나 K패스 등은 사용할 수가 없죠. 서울시가 이 적용을 막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적용될 거란 기대감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마지막은 이 소식입니다.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인 조 씨, 그 전처가 대표로 있다고 알려진 피부 미용업체가 사고와 회사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인 이 당사 임원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회적 소란이나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는데요. 피의자와 피해자, 유족을 두고 사실이 아닌 루머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 역시 추측성 보도와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SNS 등에 퍼나르는 행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라이브였습니다. 오늘은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시기였던 지난 대선 기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기후특위 소속이시고요. 또 교육이 맡고 계시거든요. 관련 현안도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생방송 인터뷰로 뵈니까 떨리시죠? 그렇습니다. 또 새롭기도 하시죠? 예, 예. 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요. 이 정책 보좌관들과 이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은 하실 거잖아요. 이 의원실에서 이 정치인 김용태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 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를 상징하는 것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가평군과 포천시의 특산물일 것 같습니다. 포천시는 이제 홍삼이 유명하고요. 홍삼, 네. 가평은 이제 잣이 유명합니다. 황잣.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주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구 특산물 바로 김용태 의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자, 예. 그러면 인터뷰 좀 해볼게요. 지금 생방송이라 지금 생방송 중인 겁니까? 생방송이라 예, 지금 예. 시간 말씀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라서 긴장감, 떨림 좀 풀어드릴까 하고 이렇게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수해 복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인 포천 가평 물난리, 물피해, 폭우 피해 좀 심합니다. 어떻게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제까지 가평군 북면의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도로가 복구가 되어서 이제 북면도 전력이 공급되고 있고요. 지금 장비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가평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포천시 가산면이나 내촌면 일대도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곳도 포천시 일대에도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해 주셔가지고 정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긴급복구 비용이라든지 그런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번 이 지역구를 위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맡고 계신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여기도 또 현안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결국 철회는 했지만 끝난 건 아니죠. 바로 다음 후보자 지명이 남아있는데 어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인사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국민추천제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국민추천제를 할 거라면 차라리 저는 교육 전문가들 또 교육 종사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념의 어떤 편향되는 것 교육 정책이 아니라 정말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일평생 공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헌신해 왔던 분을 교육부 장관 지명자로 모시는 것이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장관 지명자를 지명해 주시면 아마 야당 청문위원들도 아마 건강한 청문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라는데 아까 편향성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편향성을 당내로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당도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어떤 계파 이야기 나오는데 편향적이면 안 되는 곳이 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가 전당대회입니다.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상이 대립 양상이에요. 아직까지 반탄이니 찬탄이니 극우니 반극우니 이렇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 또 장동혁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좀 이렇게 갈리는 양상이죠. 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승산이 있는 쪽 어디로 보십니까? 특정 후보를 이 자리에서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단합해야 되는데 단합해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으로의 단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개혁 대 반개혁이라고 몰고 가는 순간 전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전당대회에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에서 국민의힘 패배했고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상식에 맞게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개혁 대 반개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러진다면 반개혁에 서 계신 주자들이 만약에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국민의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혁으로 단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제가 비대위원장 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탄핵을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과 모두가 관용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하지 못하고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이 서로를 비판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이 형태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탄찬 탄반이 서로를 비판하고 이번에는 정말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 찬성 반대 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주셨어요. 네. 제가 개혁과 반개혁을 지금 나뉘고 있는데 반개혁이라고 칭하는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세력에서는 나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 의원들이 통합할 수 있을까?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대 야소 국면에서 통합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하셨었잖아요. 지도자셨고. 그러면 그렇게 좀 통합할 만한 묘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히 정치 지도자는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통합이라는 것, 그 통합에 들어가는 다양성의 범주에도 최소한의 이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계엄을 옹호한다라든지 네.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네. 주장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하고 저희는 통합을 논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엄을 옹호하는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분들은 이 통합의 대상에 아예 밖에, 그러니까 링 밖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정책의 지향성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안에서 가치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통합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의원님이 당내 최연소 현역 의원 또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 타이틀이 있다는 건 그 김용태에게만, 즉 의원님에게만 기대하는 그 정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또 하시고 싶으신지 그것도 저는 또 궁금해요. 혁신안이 한 번은 좌초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 도전은 안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좀 이 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혁으로 단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내기를 주저하고 계시겠지만 이 개혁으로 가는 길이 맞다라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개혁에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은 국민의 상식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변해야 된다는 것은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전 국민의 아마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요. 그래서 당내 많은 의원들과 이 개혁의 연대 그리고 우리가 개혁으로 단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는 의원들하고 조금씩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룹화해서 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하고 있고 또 이따가 국회 본회의도 있을 거잖아요. 당내 일도 중요하지만 대여투쟁을 어떻게 하느냐가 야당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야투쟁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끌어가야 할지 대여투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대여투쟁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계신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윤정부 시기에도 우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서 목소리를 부르짖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지점은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의 이런 의회의 잘못된 어떤 관행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돌아오는 국민들의 시선은 메신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 그리고 그 당시 탄핵과 관련해서 관절을 나갔었던 그 어떤 형상들이 국민들의 이미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 건강한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미지에는 메신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오염된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투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대여투쟁의 전제 조건은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민주주의에 맞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다. 박수 쳐주고 또 저희를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렵고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좀 가벼운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의원님의 행보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요. 그 개혁신당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던 점, 그 결단을 내린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결정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시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떠오르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은 바로 정치인의 신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주로 이런 중대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매 순간 결정의 순간들의 연속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 가까이에 있는 보좌진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제 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요. 가령 이제 그때 개혁신당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당을 보수를 재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말 보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당에 남아서 당의 개혁을 이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보좌진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보좌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또 국민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네, 의원님이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비대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정치 보복이 점차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의 보폭을 제가 따라서 또 한번 열심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아침 저는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년 동안 있었던 법인 단통법이 어제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이 단통법이라는 것은 휴대전화 관련된 법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휴대전화를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가 단통법 폐지 첫날이었습니다. 고 기자, 어제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방금 보셨는데 조용히 물어보면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단통법 폐지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태들이 다시금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른바 이제 성지라고 하죠. 네. 휴대폰을 이제 싸게 공급하는 이런 곳들에서 은밀하게 제안을 합니다. 주로 이제 신형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건데요. 네. 조건을 보자면 특정 비싼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번호 이동을 하게 되면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준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그 가격표를 보시면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경우 이제 한 이동통신사로 번호 이동을 하고 11만 원 요금대에 6개월간 유지하면 갤럭시 S25 울트라 구매하면 현금 16만 원, 이게 마이너스 16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공짜인데 더 주는 거군요. 더 주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서 주는 마이너스 겁니다. 휴대폰이란 네네. 말이 나오는 거군요.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은밀하게 내가 더 싸게 주기, 우리 대리점에서 하시면 더 싸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들어가면 어느 곳에 가면 얼마에 준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보들이 많이 오가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인터넷 카페를 들어가면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면 네네. 어느 곳에 가면은 좀 더 휴대폰을 맞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네네네. 얘기들이 공유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통신사나 판매점들이 이제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그 보조금이 두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각 유통망에서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단통법이 있었을 때는 이 보조금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통 3사가 하는 보조금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얼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이 이 공식 지원금의 15%로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이런 거 공시 안 해도 되고 15% 규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고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경쟁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폰 가격이 싸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 단통법이 2014년에 생겼던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게 왜 생겼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 적게 주는 곳,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네. 이거 우리 호갱이다 네. 이러지 말고 차라리 모두 다 네. 보조금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폐지가 된 거였었던 네, 거죠. 과당 경쟁으로 인해서 2014년 10월에 이제 법안이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네. 막상 단통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통신 비용이 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리고 요금을 예를 들어서 통신비 할인을 해줄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25%까지 할인으로 또 묶여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야, 단통법을 폐지하다 보니까 아예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다시 단통법을 한번 없애보자라는 쪽으로 간 단통법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오히려 보조금들을 네.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조금 못 받는 효과가 못 받는 나서 효과가 휴대폰 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이 또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막 제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예 없애보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가격 요즘에 비싸잖아요. 200만 원짜리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번 기회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과열이 된다 이런 과당 경쟁 우려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건가요? 그 단통법 제정됐을 때 상황 관련돼 가지고 네. 제가 당시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현장에서 네. 통신사 출입이었어요. 음. 그때 이제 분위기를 보자면 네. 그때 저도 약간 기자로서 좀 반성하는 부분인데 단통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했던 기자 중 한 명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일부 호갱이 아닌 찾아 먹는 사람만 그 혜택을 다 찾아 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호갱들이 등장하는 거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단통법을 통해서 투명하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주는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마케팅 비용을 통신사들은 요금을 좀 낮춰라라는 취지였거든요. 네. 요금은 안 낮춰주고 보조금만 줄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혜택을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단통법 폐지까지 나온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다시 단통법 제정 이전의 과당 경쟁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 보자면 그간의 그 통신사들이 주지 않았던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지금 현재는 이제 보조금 등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호갱들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잘 모르시는 맞습니다.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긴 한데요. 지금 또 알뜰폰들도 많이 네네네. 쓰잖아요. 알뜰폰이 사실은 더 싸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단통법 폐지로 오히려 알뜰폰이 더 싸질 것인가 아니면 그게 더 타격을 받을 것인가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 알뜰폰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기기를 살 때 별다른 보조금이 없으니까 기기를 사고 알뜰폰은 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는 아예 기기를 살 때 한 번에 나가는 목돈을 줄여주는 식으로 기존의 이통 3사에서 고객들을 유인하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뭐 옛날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기기를 쓰시는 분들은 기존 이통 3사로 넘어가면서 알뜰폰 시장에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정보가 있으면 사실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좀 우려해야스러운 목소리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요. 그렇죠. 이게 폰 가격이 싸지면 또 하나의 수익 구조, 이동통신 회사들의 수익 구조인 결국 이제 요금제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것들을 꼼꼼히 보지 않으시면 얼마나 비싼 요금제인지 그리고 필요 없는 부가 서비스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이 요금제에서 약간 더 싼 요금제로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이동하신다 이럴 때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하시는지 이런 것까지 꼼꼼히 보지 않으시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래서 폰 가격 좀 할인 받으시고 나머지 그 이용 요금이 더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부가 조심해주세요. 서비스 가입 등 조건이 붙거나 네, 조건이 암묵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는 쪽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조금 과소평가해서 얘기를 할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알고 보니까 많이 나가더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 살 때 보면 통신사 요금 할 때 보면 맞아요. 굉장히 서류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잘 봐야겠네요. 너무 굉장히 뭐 암호문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계약서에 숨겨진 불공정 계약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불공정 계약 때문에 특히나 이제 통신 쪽에 이렇게 취약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가 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소비 쿠폰 지급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틀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1,40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 쓸지 어떤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는 상황인과 동시에 그런데 이 소비 쿠폰을 되팔기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깡 하려다가 꽝 된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온라인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소비 쿠폰 선불 카드를 네. 다시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선불카드 주소지가 나는 서울이다. 그런데 나의 생활 반경권이 인천이기 때문에 쓰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요거를 내가 13만 원에 팔겠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정부가 우려하던 일이 된 건데요. 사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진짜로 쓰라.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써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는 건데 이렇게 대판다는 얘기는 결국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만 원짜리가 13만 원에 할인 판매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불균형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우려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제 단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소수에 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지에 맞게 다들 소상공인 업장에서 소비를 살리는데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근데 걸리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지금 불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현금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랑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소비 쿠폰을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카드깡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사지 않고 마치 산 것처럼 해서 그 판매자에게 약간 현금을 받는 식이거나 아니면 물건 가격, 예를 들어서 제가 뭐 50만 원짜리를 사고 한 8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하고 그다음에 30만 원에 할인된 가격만큼을 자기가 또 현금으로 받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깡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요거 하신 만큼 제재 부과금 5배까지 그러니까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 쿠폰 금액 반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후에 이런 소비 쿠폰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다시 할 때 이거 수급자로 제한이 됩니다.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 건가요? 기록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깡을 하시게 되면요. 요거는 이 판매자가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신금융업법에 돼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요거 하셔도 안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 하셔도 안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요거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거 대신에 현금을 대신 받겠다 이건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희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건을 사주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물을 사드리는데 앵커님 선물 사드리는데 앵커님 취향을 정확히 저격을 할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만큼의 현금을 드리고 앵커님이 원하시는 걸 사시는 게 효용이 더 늘어나는 네, 이런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말한 목적은 아까 고랑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늘리고 둘째로 그동안 취약계층이나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좀 돕겠다라는 거라서 원래 취지대로 가려면 이건 현금 보조보다는 약간 쿠폰 보조로 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현금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요? 네, 사실 뭐 아까 선물 얘기하셨지만 선물 받아서.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하고 네. 현금 10만 원 중에 아마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다 현금 10만 원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금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부가 보증하는 이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정화폐니까. 근데 백화점 상품권은 해당 백화점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역시나 해당 지역에서만 그것도 특정 업종에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것 같고요. 지금 강희정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전분의 일부를 반환하고 또 제재 부과금 부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될 수도 있다. 이 말이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기록이 남아서 네네.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에 못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정부의 정책 도입 목표와 좀 어긋나는 행동이기 네.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라는 거죠. 소비 쿠폰 사용 후기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봤더니 담배 15갑 산 사진 보셨어요? 네네. 이게 또 정책 취지랑 맞지 않다 해서 비판도 좀 네. 있기는 해요. 뭐 사는 거는 마음이지만. 네, 정책 취지와 맞진 않지만 이거는 약간 아예 뭐 잘못된 그 제재 규정에 조항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편의점에서 쓴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네. 편의점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맞아요, 매장이라면 맞아요. 네, 직영점 사용이 아닌, 네.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카드 앞에 지급 금액이 또 적혀 있는 경우가 아. 있었어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되긴 하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지급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금액이 43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 네. 사진이 있어요. 이거 좀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어떤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냐 해서 불편하다. 그리고 선불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조금 섬세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는 1인당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있고 네. 거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40만 원 받으시는데 이거 43만 원 찍히면 지역까지도 사실은 수도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엔 3만 원을 얹어드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하는 게 이렇게 금액을 찍는 게 아니고요. 서울은 금액을 안 찍습니다. 선불카드에. 네. 그리고 이게 부산이나 경남 그리고 강원권에서는 요걸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찍는데 비용도 들고 하다 보니까 왜 이랬는지는 알겠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으시라라고 하는 뭐 배려 차원일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측면의 배려는 결국 이런 것들을 찍지 않음으로써 사전적으로 뭔가 이 갈라치는 것들을 좀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38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소비 쿠폰 신청은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만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 LA에 식당이랑 충전소를 결합한 휴게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고 오겠습니다. For Optimus to get our popcorn. He's not the fastest worker. I hear he's sort of mechanical. He goes about 6 hours on a charge and then he quits at 11 p.m. Hi. Do you talk? I'm testing you. I guess there's no talking. It's a one-way conversation. The Cybertruck cap top and this bite. Crunchy, it's good. It's really good. Feels more gourmet than McDonald's or Burger King for sure. 방금 LA에 있는 휴게소 같은 식당이었어요. 어땠나요? 어제 첫날인 것 같은데 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어마어마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붐비는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 말이 좋아 다이너라고 하지만 그냥 충전소, 주유소잖아요, 주유소. 주유소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게 테슬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단순한 주유소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넘어서 이른바 테슬라 복합 매장, 공간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팝콘 건네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단순히 전기차를 충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야말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또 전기차 충전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식당도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팝콘을 건네주고 하니까 지금 영상만 봐도 좀 눈길을 가는데 교수님, 미국은 우리나라만큼 휴게소가 많지 않고 네. 또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지 않은데 머스크는 이게 잘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뭐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음식이 지금 뭐 아마 햄버거나 아니면 프렌치 프라이 뭐 이런 걸 같은데 네.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저거 미국에서 사실 뭐로 많이 먹는 음식이냐면 해장하려고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팬케이크도 그렇고요. 네, 팬케이크도 네. 그렇고요. 해장.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되게 그 럭셔리어스한 그 순댓국집 밑에다가 테슬라 충전기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것 모든 것에 자신감은 뭘까, 원천이 뭘까 그러면 그 테슬라가 그만큼 저변이 이제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 오너들이 저만큼 없으면 아마 이만큼 흥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네. 잘 많이 팔려서 예, 많이 전기차가. 팔려서 그래서 네, 네. 테슬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자신감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위기라는 얘기도 좀 들려요. 실적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 테슬라 그 로보택시 뭐 이런 거가 향후에 어떻게 풀릴지, 트럭 어떻게 풀릴지. 근데 현재까지는 테슬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중평인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기저에는 테슬라의 업황, 테슬라의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 부담이 시장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브로맨스로 유명했었어요. 머스크와 트럼프. 그런데 지금은 또 깨진 브로맨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둘 사이의 모습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Is anybody unhappy with Elon? If you are, well, throw him out of here. All of a sudden he had a problem, and he only developed the problem when he found out that we're going to have to cut the EV mandate. We might have to put Doge on Elon. Doge is the monster that might have to go back and eat Elon. Wouldn't that be terrible? I think it's ridiculous to start a third party. We have a tremendous success with the Republican Party. And I think starting a third party just adds to confusion. Third parties have never worked. So he can have fun with it, but I think it's ridiculous. 트럼프와 머스크는 사이가 지금 좀 틀어졌죠. 네, 안 좋고 심지어 머스크는 자기 이름으로 된 당까지도 만든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그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지금 또 테슬라한테 좀 문제 요소라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인데 이 법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바이든 때 되게 많이 줬잖아요. 네. 이거 폐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규제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연 기간 내에는 다른 가솔린 자동차 업계들이 네. 가솔린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게 환경을 좀 안 좋게 만들잖아요. 그럼 테슬라처럼 전기차 업체로부터 크레딧을 좀 사와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내연 기간, 그러니까 휘발유로 하는 차를 만드는 데는 테슬라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엄청나게 수입이 됐었는데 네. 이런 것도 지금 앞으로 없애겠다 점점. 뭐 그러니까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웬 날벼락. 결국 그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아질 때 뭔가 미국의 재정 적자 걱정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머스크도 자기 사업이 망가지는 게 싫겠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좀 머스크를 외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아, 역시 기업은 기술력이나 그 기업 자체의 뭔가 경제적 혜자라고 하죠.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정치 권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표적인데요. 워낙 네. 기술력이 활발하다 보니까 나사에다 제안을 했어요. 스페이스X 말고 좀 딴 데를 좀 알아봐라라고 했는데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거기와의 계약을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스페이스 X, 그러니까 머스크의 우주 개발 업체를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네네. 아, 그 엄청 잘 되나 봐요, 잘하나 봐요. 기술이 독보적이고요. 우선은 재생 가능한 그 스페이스십을 로켓. 만들었다.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뭐사니로 함께합니다. 보기만 해도 생활이 나아지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1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분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투자 환경 속 어떤 투자 방식을 취해야 할지 그 트렌드를 알려주실 분입니다. 하나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알의 패스파인더 전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똑똑한 투자 트렌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한알의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패스파인더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 뭐 사전적으로는 선구자, 개척자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일인지 일단 뭐 자산가 투자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계시죠? 네, 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라고 해서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길잡이라는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신한은행하고 신한투자증권의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부동산도 될 수 있고요. 세무라든가 투자 전략, 뭐 IB까지 예.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팀을 짜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컨설팅도 제공하고 네.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선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요즘 뭐 주식 시장은 화랑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원래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좀 투자해볼까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도 있지만 요즘은 시장이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만한 투자 트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특히 소개해주고 싶은 전략이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을 대표하는 한마디가 바로 불확실성인 것 예.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쓰실 수 있는 투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바로 넓게 펼치는 전략입니다. 이 펼친다라고 하면요. 과거에는 단순하게 자산군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뭐 주식 얼마, 채권 얼마, 예. 예금 얼마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있는 통화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 대부분 원화로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투자 통화를 달러라든가 뭐 다른 투자 통화들로 분산하는 것도 최근 하나의 투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불확실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넓게 펼쳐서 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채권, 예금 이 정도가 아니고 통화 안에서도 좀 넓게 펼쳐서 쪼개보자라는 그쵸.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달러 같은 것들 뭐 환차익을 노리고 환율 같은 걸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상자산도 요즘 아주 대안으로 뚜렷하기도 한데 네. 일단 뭐 전통적으로 화폐라고 하면 금 얘기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금을 또 하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담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이라면은 가장 본원적인 실물 화폐이죠. 네. 그리고 다양한 안전자산으로서 변동성이나 위험에 해지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방어를 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지라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금값이 뭐 일단 금값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면 연초부터 뭐 난리였습니다. 박진 아나운서 주변에도 이제 금 투자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금값이요. 금 한 돈이 지난해에는 4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23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1,000원에 육박하면서 예. 금 가격이 금값한다.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예. 금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골드 뱅킹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골드 뱅킹 예금 잔액이 1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금이 올라가면서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변화 이런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제 이야기 잠시 하자면 이제 연초에 저는 딸아이가 100일이었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금 한 돈 반지해 오시면서 이제는 금 한 돈에 한 50만 원 한다. 여기에 세공비가 포함된 가격인데도 그만큼 올랐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살 때 기준으로 65만 원. 단순히 금값이니까 요즘 좀 주춤하기도 해요. 심지어 네.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금값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건데요. 2024년 말까지를 좀 끊어서 보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금값 상승의 한 일국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기준금리를 굉장히 미국에서 낮게 유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종이화폐의 가격을 낮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 아주 쉽게 말해서 돈을 시장에 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종이화폐의 몸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예. 실물을, 물건을 사는데 과거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금은 실물화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실물화폐인 금의 가격이 상승을 받고요. 예.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란 분쟁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어떤 기본 통화이자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네. 금에 대한 수요를 이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24년 말까지의 금 작년 가격 말까지. 상승을 이끈 요인, 예.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그러면 금 왜 계속 오르냐라는 질문을 많이 또 받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이 불러일으키는 네. 이런 달러라는 어떤 종이화폐의 왕이죠. 이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네. 금과 같은 다른 화폐들로 분산돼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금값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금 가격이라는 게 결국 하나만 가지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글로벌 분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또 기축통화의 지위, 미국의 미래 성장에 대한 매력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요. 네. 향후에도 그런 금 가격을 보실 때는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좀 나눠보셨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이 뭐 앞서 봤던 시기에서의 네. 어떤 국제 정세의 위기들 좀 불안정한 정세에서 금값이 뛰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요, 해지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동성, 위기에서 다른 이제 자산들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좀 보호를 하는 안전자산이다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채권 대신에,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에 금 보유량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이제 좀 계속해서 아직도 좀 더 오를 네. 거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지의 목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산 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네. 좋은데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연간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 국가들을 보면요. 폴란드가 있고요. 네. 체코가 있고요. 네. 터키가 있습니다. 어. 이 폴란드는 대표적으로 지금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하고 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위험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정부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특수한 현상 때문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 보면 각국이 처한 그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또 금값이 또 현저하게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중한 기조도 엿보이는데 이창용 총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금을 많이 매입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 터키, 폴란드, 러시아, 인도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갈등, 뭐 미중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좀 달러보다는 금을 좀 보여야지 이런 인센티브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변명은 단순 통계로 보기는 역사나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변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요. 최근의 보도를 보면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도 많이 올라서 130% 이상의 지금 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조금 더 사들여도 되는 거 아닌지 왜 이렇게 신중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은행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예.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던 외환 보유액으로서의 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그런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를 보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약 104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폴란드의 중앙은행이 매수한 금의 양이 한 130톤 정도 되니까요. 네. 전체 보유량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죠. 근데 그 게시물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으로서 지금 한국이 중요한 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중앙은행이 유동성 목조를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금을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중앙은행으로서 평판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요한 건 예.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 안 사냐도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을 투자하실 때 예. 중앙은행의 어떤
어떤 금 투자 전략을 본인에게도 접목을 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나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이 중요하거나 몇 년 내에 반드시 자금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금을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에 접근하기엔 조심스러우실 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고 싶다든가 예. 향후에도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어떤 좀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일부에 금을 담는 그런 전략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본인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라. 일단 금 자체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큰 측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금값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런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금 매도세가 순매도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봤을 때는 지금 금값을 좀 정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데이터가 최근에 한국거래소에 KRX 금연물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순매도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워낙 연초부터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크게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익 실현이라던가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 그럼 금 가격이 크게 상승 탄력을 받을 요인들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네. 그리고 주식과 같은 다른 시장이 좋을 때 이제 금 같은 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금 투자는 사실 이런 계좌형 거래 말고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금 투자가 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느 투자가 됐건 항상 고민인 게 바로 네. 파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또 혹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사들여야 할지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금 투자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금의 투자 형태에 따라서 매도 시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또 혹은 연금 같은 장기 계좌 안에서 금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10% 수익 나면 매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투자 상황하고 투자 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재미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금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종이화폐의 가치 하락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좋고요. 언제 사셨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제 실물 금 사는 방법 말고도 뭐 ETF라든지 요즘 네. KRX 금거래소 얘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금 계좌를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크게 실물이 있고 계좌 형태가 있습니다. 실물은 소위 말하는 뭐 귀금속도 있지만 골드 바 형태로 많이 거래를 하시죠. 예. 이 경우에는 사실 때 사는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금 가격이 높을 때는 세금 부담이 좀 높은 것은 아깝죠. 사실입니다. 네. 대신에 다시 팔 때는 매매 차익이 얼마가 나건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아까 문의 주신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할 때는 한번 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좌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형 상품, 여기에는 ETF나 펀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KRX 금현물 거래 계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금거래 계좌가 있는데요. 네. 투자 상품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가격을 추종하기도 하고요. 네.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성과가 금의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KRX 금현물 계좌는 이제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네.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에서도 금거래 계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작은 단위인 0.01g부터 거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뭐 자녀 명의로도 많이 네. 하시고요.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되지만 뭐 매매가 이제 예약 이체도 되고 자동 매매도 되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금 하나에 투자하는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형태 잘 따져서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통화 포트폴리오 분산에 대한 이야기, 금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금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돈이겠죠. 이 달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이 자체만으로 좀 어떤 매력을 보고 계세요? 사실 과거에 달러 투자를 한다고 하면요.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러를 단순히 보유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달러 표시 자산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달러가 종이 화폐의 또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의 어떤 가치를 이 달러로도 대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환율을 아무래도 안 따져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환율이 계속 또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달 말에는 1,350원 갔다가 이번 달 18일에 또 1,390원을 뚫기도 했고 또 1,400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요동치고 있는 달러의 가치 우리가 앞으로 하락이냐 약세냐 강세냐 이거 좀 따져보려면 어떤 부분들의 뉴스를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뭐냐면 간밤의 뉴스로 다음 날의 시장이 출렁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스를 쫓아서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늦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종이화폐의 왕으로서 어떤 지금이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금이라든가 다른 걸로 조금은 분산을 하는 게 어떨까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요거 좀 여쭤보자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또 법제화가 됐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강화될 수도 있다. 달러 강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사실 해봐야 제가 될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지만요. 앞으로 그래서 금 가격도 지금 가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고점을 달성을 하면서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어떤 미국의 달러를 담보로 해서 발행이 되는 만큼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앞으로 공고히 할 것이란 예측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본 게 금, 달러 얘기였는데 우리가 달러 대신에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금이다 보니까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각각의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좋을지.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개개인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기간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하라는 거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험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원화를 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쟁이라던가 이런 변동성이 일어날 확률이 앞으로 한 10%, 20%는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달러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달러 패권이 향후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 그만큼을 달러가 아닌 금으로 담고 그런 전략들로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금 투자와 달러 투자 중심으로 통화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한알의 패스파인더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